지금 우리가 침략, 전쟁 이런 걸 했을 때는 보통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제 전쟁을 보면서 뭐 한날 한시 몇 시에 러시아군이 확 이제 밀고 들어가서 전면 전쟁이 나는 걸 상상하는데 대만을 둘러싼 어떤 중국의 어떤 침공은 그런 방향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무력과 무력의 어떤 정면 충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사이버전 그리고 여론전 그리고 어떤 민간과 군 영역이 섞인 중국 공산당이 기만 전술로 사실 내전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대만 침공을 개시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국 이야기 또 워낙 자주 보셨을 테니까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을 쓰신 한청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전에 그 글로벌 퇴근길 라이브에서 한번 책이 나왔을 때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분위기 더 안 좋아졌죠. 지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졌죠. 더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어떤 그 일을 좀 하시는 겁니까? 중국 쪽에 이제 그 비즈니스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 아이템 그 관련된 비즈니스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만 한 10몇 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과거 어떤 때보다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팩트예요. 아마 한중수교 30년 이래 가장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는 예상이 됐는데 좀 더 예상보다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속도나 이런 지금 악화되는 정도가 예상보다 더 훨씬 빠르다. 속도 조절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럼 실제로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한국을 좀 싫어합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중들의 여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중국의 공산당 정권 차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한 어떤 현재 어떤 생각들, 어떤 그런 게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선전부에서 어떤 그런 그 어느 정도 가공을 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 의도 이런 걸 섞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대중 여론하고는 일치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안 좋은 면으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좀 냉기가 싹 도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 보면서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환구시보에서 엄청 욕을 해요. 우리를 좀 심할 정도로 욕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그게 돼요? 지금 사실 약간 뉴노멀 같은데요. 일종의 이제 한중 관계가 좋았을 시기만 하더라도 한구시보에서 하는 되게 자극적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 어떤 이슈, 한중 관계 충돌 이슈 때문에 한구시보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런 거의 욕설에 가까운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그게 우리 한국에서도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고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그걸 분개하고 그게 굉장히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향이 났었는데 이게 지금 한중 관계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별로 그게 뉴스가 안 되는 식으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국을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한국의 정권 그리고 한국의 어떤 외교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펀치를 날리는 게 그쪽도 이제 뉴노멀이 됐고 한국도 뉴노멀이 됐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그렇게 크게 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벤트가 이제 G7 이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G7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이제 G7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좀 돈 좀 있고 좀 영향력이 있다는 나라들이 모이는 건데 그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그 세 규합을 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 G7의 논의 테이블에서는 중국 관련한 이벤트들이 좀 거론이 될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또 위치가 또 일본에서 하게 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미국이 지금 당장 어떤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은 어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충돌이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한판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는 미래의 가장 주적이자 가장 한판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아예 이 기회에 이번 정상회담을 어떤 그런 그 대중국 포위 그다음에 중국이 어떤 향후에 있을 대만과의 충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세규합을 해서 중국의 어떤 기세를 꺾는 그런 기회로 좀 작정을 하고 삼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주체국인 일본도 굉장히 일본의 어떤 국익과 안보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대만 문제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하고 그래서 대만을 둘러싼 중국 이슈 그게 아무래도 크게 좀 가장 큰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G7에서요? 네네. 미국이 근데 대만을 그렇게 목숨 걸고 뭘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일단 TSMC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한 며칠 전에 뉴스가 나는데 네. 그 주일 미군 사령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 배경에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할 때. 근데 그 배경이 중국 관련된 중국과 그 주변 국가 그 어떤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쪽 중국을 둘러싼 태평양 지도를 거꾸로 놨더라고요. 거꾸로 놨는데 그게 참 거꾸로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 입장에서 어떤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딱 재밌는 게 중국이 이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딱 그 포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세가. 일본 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열도로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딱 대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의 의도대로 대만이 이제 중국 영토가 된다면 향후에 그러면은 바로 태평양까지 길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 태평양 너머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괌에다가 사이판까지 거기다가 더 궁극적으로 하와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방책에 어떤 중국을 둘러싸 포위의 그런 어떤 포위망에 하나의 중대한 구멍이 뚫리는 거죠. 대만을 상실하게 되면.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TSMC 같은 그런 굉장히 어떤 기술 안보적 이슈까지 걸려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활이 걸린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굉장히 네. 이슈인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떨 거냐는 건데 우리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금 더 한미일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긴 하고요. 북중로보다는. 네네. 그럼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 안 좋아졌다는 게 그러면 원래 우리한테 사가던 거를 어떻게든 비싼 돈 더 주고라도 딴 데서 사 올 정도로 지금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한국에 대한 한국이 현재 보이고 있는 외교 안보적 제스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까지 봐가면서 그렇게까지 보복을 할 여유는 없는 건 맞습니다. 없고 다만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이 지금 중첩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그거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의 수출액이 감소를 하는 거는 네. 이게 어떤 외교안보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한중간의 산업 재편의 한 추세에 이미 들어간 게 최근에 좀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중국이 저부가 가치 단순 어떤 노동 지박적 어떤 산업에 치중할 때는 한국의 어떤 자본재나 부품재 이런 부분들이 결실이 필요해서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해서 팔았는데 지금 중국의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런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 수준이 거의 한국
이미 저는 일부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며칠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실제 목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어떤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건 필연적 추세지만 이게 또 하필 최근에 어떤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방향이 한쪽으로 확 기울다 보니까 이게 중첩돼서 우리의 어떤 약간 착시 효과 이게 혹시 외교 안보적 이슈 때문에 어떤 그 무역에도 영향이 크게 있나라는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착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좀 뭐 고부가치 뭐 부품이다 이런 걸 이제 사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갖고 막 갖다 팔았잖아요. 네네. 중국이 그건 한국이 너무 좋고 예쁘니까 그동안은 예. 우리는 부품 안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싼 것만 만들게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이 좋고 뭐 예뻐도 그리고 예뻤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네는 자기네 기술 개발해갖고 자기네도 고부가 가치로 가겠지. 예, 예. 아무리 우리랑 뭐 무슨 동맹이라고 뭐 동맹도 아니지만 동맹이라고 한들 안 그랬겠냐고요. 그건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 수출은 줄어드는 게 뭐 예정된 미래가 아니었나. 근데 이게 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됐다면 이건 뭐 어떻게든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마 네. 또 제 생각에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을 내재화 하겠죠, 네, 당연히. 내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향후에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 간의 정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어떤 지금 러시아한테 어떤 무역 제재를 하듯이 하겠죠. 그걸 대비해서 내재화라든지 자체 공급망을 구축을 할 텐데 다만 최근에 어떤 한국이 확실히 이제 어떤 노선을 정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향후에 어떤 공급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논외로 이제 그 열애로 치고 자기들이 재편성을 할 때고 그러다 보니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화, 국산화를 좀 더 속도를 높이겠죠. 원래 일정보다는 더 속도를 높이겠죠. 네. 더 아마도 가속화를 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중국 시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효과는 그런 상황은 아마 결과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안보적 그런 외교적 그런 스탠스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크게 자극받고 저런 걸로 있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네네.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네네네. 그게 뭐 외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거긴 맞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맞아서 소부장을 좀 강화해야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소부장을 좀 강화하자라고 해서 거기서 뭐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좀 걸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에 일본 거 그냥 갖다 쓰다가 야, 그 원래는 필요 없었는데 한국 잘 좀 중소기업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수출도 수출이지만 네.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지금 많은 어떤 한국의 핵심 산업에서의 어떤 원자재에서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앞으로 역으로 어떤 그 한국이 이제 미중 간의 충돌에 굉장히 휩쓸려 가지고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공격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 그런 반도체 어떤 그런 그 원자재에 대한 그런 의존도를 지렛대로 삼아 레버리지로 삼아 공격을 했듯이 중국이 그 이상의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지금 가장 실례로 2년 전인가 그런 요소수 사태. 네. 그게 중국이 의도를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여러 가지 중국 내부 문제 때문에 이게 파급이 난 건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어떤 물류망이 하루아침에 다 마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공유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랑 중국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핵심 무슨 히토류라든지 네네. 광물들 이런 거를 이제 야 니네 우리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난 딴 데 팔 때 많으니까 그냥 딴 데로 돌릴래. 뭐 이런 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네. 우리가 좋아서 그동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물건은 그동안 잘 써주고 우리 기술에 그냥 의존하고 이건 전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속도 조절도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계속 반도체든 뭐든 계속 개발해 왔는데 그동안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걸 샀겠지.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중국이 중국 걸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랑 사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전혀 아닌 거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안 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고 대신 사이 안 좋아지면 중국이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히토류, 그 네네. 광물
이런 걸 우리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걸 갖고 뭐 좀 약간 뭐 거래를 치거나 뭐 이런 건 하겠죠. 우리를 뭐 길들이려고 한다거나 그 정도가 아닐까?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카드가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국산화라든지 어떤 자체 공급망은 중국의 어떤 중국 공산당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정책 플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바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속도를 더 어떤 한국산 특히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 수입 의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국가적 자원을 배분을 하겠죠. 속도를 높여라. 네, 그리고 네, 더 네. 지원을 할 테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국 시장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는 일부 효과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런 추세는 지금 현재의 어떤 외교 안보적 스탠스와 별개로 네.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다 이미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오고 있다. 시간표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뭐 이거는 좀 결국은 이제 그 중국 관련한 문제의 뭐 결론이라 그럴까 우리가 그냥 뭐 제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무역 관계 문제는 이게 속도적인 문제라 그런다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이벤트의 문제잖아요.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 그러면은 작가님은 그 중국과 대만 사이의 침공 이전에 뭐 이철 박사님 같은 무력적인? 경우는 예. 네. 이철 박사님 같은 전문가 분들은 침공할 것이다. 27년 주로 27년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철 박사님 어떤 그런 현재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중국 지인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공산당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일반 중국 사람들 어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의 상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제주도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제주도에서 어떤 그런 중앙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떤 제주도 자체의 독립 정부가 들어서서 독립을 만약에 선언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네. 그거를 당연히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겠냐. 마찬가지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정이고 한 지역의 어떤 반란이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거를 진압을 하고 어떤 내부적 문제를 해결을 해서 빨리 어떤 그런 그 국가적 통일을 완성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왜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걸 감내나라 판내나라를 하냐. 상식적으로 그거를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산업적인 그리고 인명적인 그런 그 피해 발생 그 이상의 어떤 원칙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누가 봐도 네네. 제주도 상황이랑 대만 상황은 다른 거고 네네.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대만은 별도의 국가라는 건데 중국에서는 네네.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상식인 거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모두가 시각하고 공감하는.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 충돌되는 이유가 네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인데 네네네. 그들은 진짜 자기네들 무슨 도같이 생각한다는 대만 거죠. 사람들 본인들도 자기들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이 하는 거는 억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대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이미 거의 갖고 있죠. 중국은 대만을 지금 군사적으로 왜 안 들어가요? 자기네 나라인데 네네. 그냥 반란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만을? 반란군이죠. 반란군으로 중국의 보는 입장은 거죠. 대만이 반란군이에요? 반란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기 네. 반란군이면 진압해야지.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 준비라든지 대만을 못 이길 정도인가요? 근데 뒤에 백이 좀 있잖아요. 반란군의 백들이 만약에 그 대만하고 대만이 어떤 그런 독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진작에 이미 진압을 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주저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어떤 그 상륙 작전의 어려움. 그게 가장 크죠. 그게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네, 그게 가장 어렵고요. 상륙 작전의 어려움 플러스 이제 어떤 미국이라는 어떤 그런 그 백그라운드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원칙적인 문제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떤 자신들의 정권에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행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고 승산이 이제 정말로 내부적으로 승산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을 때 아마 결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철 박사님 같은 분들은 2027년 전후로 보시는 거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네. 야, 중국은 지금 대만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네네. 아마 무력으로도 수년 내에 네네. 통일을 시킬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침략, 전쟁 이런 걸 했을 때는 보통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제 전쟁을 보면서 네. 뭐 한날 한시 몇 시에 러시아군이 확 이제 밀고 들어가서 전면 전쟁이 나는 걸 상상하는데 대만을 둘러싼 어떤 중국의 어떤 침공은 그런 방향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런 거랑 다를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 3일 전인가 인민해방군 장성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미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무력과 무력의 어떤 정면 충돌이 아니라 네. 물론 무력도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이버전도 들어갈 테고 그리고 여론전 그리고 어떤 민간과 군 영역이 섞인 적을 어떤 그런 혼돈하게 빠지게 하는 그 친중 정치 세력을 네, 대만 그렇죠. 안에 키우고 내부,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대만 포함한다는 내부의 얘기죠. 어떤 그런 친중 세력들의 어떤 사보타주 그리고 사실 이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다른 게 네. 서양은 어떤 예전부터 어떤 정면전 명예를 중시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오픈한 상태에서 1대1 대결을 선호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지략을 발휘해서 어떤 그 상대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뭐 성동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병법, 속임수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은 그런 어떤 기만 전술을 중국 공산당이 기만 전술로 사실 내전도 이겼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만 전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대만 침공을 개시할 걸로 저는 예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님, 근데 네. 그 지금 이제 대만 얘기는 이제 추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작가님이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 꽤 오래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의 그 변화를 어떻게 체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지금 이제 그 뭐 보고 계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거를 함께 좀 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중국이 아무래도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네. 5년 정권 단위로 예. 이게 어떤 방향성이 휙휙 바뀌면서 사실 어떤 그 5년을 넘어가는 큰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쭉 이렇게 갈 거야. 뭐 모든 어떤 그 일관성이 한국 좀 부족하다. 내에서 이런 식으로라기보다는 항상 좀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임기응변에 강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와 다 단점인데 이렇게 어떤 방향성 없이 휙휙 하면서 어떻게 적응해가면서 나가는 거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 어떤 그런 정부 정책의 어떤 장기 플랜이 10년 단위고 네네. 그리고 어떤 지금의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30년 이상의 어떤 흐름이 중국 공산당이 계획하고 있는 30년 어떤 스케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굴기, 네. 그리고 뭐 군사 굴기, 그리고 대국화 굴기, 그리고 외교 굴기 이런 게 제가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어떤 우리가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어떤 그런 거를 계속 느끼는 게 굉장히 중국이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도강 양해에서 벗어나서. 근데 아마도 이게 중국 공산당 내에 물론 시진핑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 야망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때가 됐다. 우리가 이미 이제 힘을 축적했고 상당 부분은 이제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추월을 했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 힘을 과시해서 어떤 중화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위세를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 위상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어떤 존재감 그리고 위협 그런 불편함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30년 네, 전에 어떤 큰 플랜에서 이제는 우리는 드러낼 때의 어떤 단계가 왔다고 인식을 하고 네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또 증시 개장 상황을 또 봐야 돼서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확실히 그 중국 기업인들 많이 아마 아실 테니까 네네. 우리에 대한 입장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까? 중국 당은 그렇다 치고.
지금 중국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제 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미팅을 하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배워야 할 대상 어떤 그리고 리스펙트하는 부분들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나 뭐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나.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뭐 찾아볼 수 없고요. 동등하거나 혹은 우리가 위다라는 거를 디폴트로 깔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번에 제가 코로나 한 3년 만에 가서 이제 중국의 어떤 기업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전기차 기업들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랐고 어떤 현장 라인이나 공정이라는 이런 수준들이 네. 이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중국이 스마트 아니야. 네. 스마트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구현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우리 어떤 기간 산업들, 네, 부품 네,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추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겠다. 적극적으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나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무서울 정도다. 네.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청원 작가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바로 증시 개장 상황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가님 아침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로피안 힐링 리조트 혼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훈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